권위주의 문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시민권이 역사적으로 차적으로 발전해 왔다. 네. 근데 우리 사회는 2세대 진보를 향했던 그 진보 세력이 집권도 해보기 전에 진보, 보수, 진보 이렇게 집권을 하면서 이 역사가 발전해 왔는데 한 200년 동안 우리는 이제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그 구좌파 2세기 해보기 전에 사람이 그냥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신좌파 딱 들어쓴 거지. 예, 들어왔는데 이들을 구좌파들은 어떻게 봤냐면 저 19세기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19세기 자유주의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참정권을 얻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노무현은 경제 문제에 이렇게 보수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당히 보수 많이 했고 의료보험도 그 무슨 그 민영화, 뭐 KTX 민영화라든지 이런 거 다 반대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왼쪽 깜빡이 켜고 이게 조금 설명이 안 돼요. 그 민영화에 반대한 건 이거는 분명히 공공 영역을 강화한 이거는 그렇죠. 그 구좌파랑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 노무현 대통령도 스스로 신좌파라는 걸 본인이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왜냐면 저도 노무현 정부가 자유주의 개혁 세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 돌아가시다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딱 신잡한 거예요. 그 노사모가 개인주의적이고 탈물질주의적이고 이 서구의 68 세대를 그대로 문화적으로 빼어 닮은 게 이게 딱 신잡하고. 서구에서는 신잡파 개념이 일찍이 자리를 잡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올 줄 몰랐는데 기본적으로 이 신잡파가 오게 된 거는 경제적 풍요. 그러니까 경제적 어려움을, 그러니까 물질주의라는 건 뭐냐면 물질이 중요한 세대잖아요. 네. 이 세대는 경제적 풍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렸을 때 경제적 풍요를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잘 살아도 쥐어짜요. 경제적으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문화란 어쩔 수 없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결혼할 때 양쪽 문화가 좀 비슷하지 않으면 참 갈등이 많다라고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느끼게 되는데 이게요, 먹고 사는 게 어려우면 문화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68세대, 68혁명 세대들은 이 68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면 이게 프랑스 그 대학에서 여학생 기숙사에 남학생들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밤 12시가 넘으면. 근데 들어가 있다가 누가 걸려요. 그래서 이 학생이 징계를 받거든요. 거기에서 반발하는 시위를 하면서. 정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윗세대와 이 젊은 세대의 문화적 충돌이죠. 네. 우리가 성인인데 당신들이 뭔데 나를 징계하는 거야. 게이트 권한을. 네, 하면서 그 시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베트남 전쟁 반전 시위로 발전이 되면서 완전히 폭력 시위로 가요. 그래서 이 68 세대가 전 세계적으로 68 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랑스에서 시작한 이 시위가 반전 운동으로 쫙 퍼지면서. 네, 미국으로 건너가고 뭐 독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이 대학들이 완전히 그 몸살을 앓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프랑스는 아주 폭력적이었어요. 버스 불태우고. 그 사람들은요. 네. 아니 근데 우리 이번에 그 촛불 때 프랑스 사람들이 왔고 내가 전국구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그 프랑스 가수 지망생이 왔거든요. 한류에 빠져 있는. 걔가 한 4차 5차 촛불 집회 때 저를 만났는데요. 이제 다른 친구 또 가수 지망생하고 이제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사람들이래.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말 자체 이미 스트라이크는 뭘 때리고 기존질서를 부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 나라에선 일단 100명, 200명만 와도 스트라이크는 부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데모할 때 무조건 부셔야 되고 기본 폭력성을 담보하는 거고 그걸 막는 쪽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깊은 관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저 많은 100만이 모여갖고 안 때려 부시냐.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휴지 줍는 거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면에서 그 선진국들을 앞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21세기에 그러니까요.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서구를 뒤따라간다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신자파가 벌써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죠.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지금 트럼프 당선된 걸 보면 딱 우리 10년 당선 분위기가 비슷해요. 그럼 똑같아요. 2007년 네, 그러니까 내가 가서 BBK로 한번 싸워주고 와야 될 판이야. 그러니까 노무현의 이제 식상해가지고 네. 이명박을 받아들였듯이 오바마의 식상한 국민들이 이제 트럼프를 받아들인 것처럼. 근데 이제 이 시위도 보면 우리가 서구를 앞서 나가잖아요. 앞서 나갔죠.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앞섰죠. 이게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21세기 문화가 그냥 훅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자파의 핵심적 그 근거 토양이 제가 보니까 신자파가 서로 간의 소통이나 이런 것이 왕성한 상태에서 꼽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왜냐면은 신자파의 핵심이 뭐냐면요. 권위주의 싫어, 꼰대지 싫어 이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수평이야 우리는. 수평적 관계, 대등한 네. 대화 관계. 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주창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 검사와의 대화하니까 이 들이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권위주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잖아요. 이런 문화를 가진 집단은 밟아줘야 돼. 그런데 이 또 신자파가 누구에게나 평등하잖아요. 그렇죠. 평등하게 소통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약간 권위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노무현이 저게 대통령이 채신머리 떨어지게 저게 뭐냐라고 욕했으면 자기는 권위주의 문화고 아 노무현 대통령 너무 멋있다. 어떻게 검사랑 저렇게 맞짱을 뜨실 수가 있지? 하면 이게 신자파인 거예요. 저도 신자파네요. 그러면. 저도 신자파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세기는 좌던 우던 문화적으로는 권위주의인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근데 21세기 들어와서는 구자파는 권위, 신자파는 소통과 평등. 탈권위. 탈권위.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사실은 2002년 대선 때에도 딴지일보를 제가 열심히 봤거든요. 네. 예. 근데 제가 조금 불만이었어요. 뭐가 불만이었냐면 딴지일보 기사가 진짜 분석적이고 진짜 리치하고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 정말 그 이상한 그 용어들, 쌍욕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그 가치를 폄훼당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권위주의 문화였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런 그 욕설 뭐 이런 문화 때문에 이 주옥 같은 기사들이 빛을 못 보는구나 그랬는데 낙곰수가 똑같이 욕을 하고 그러는데 떴잖아요. 낙곰수는 탈권위주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딴지일보도 그게 상징인데 딴지일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는 이 은근히 그 딴지일보 내부에 권위가 있어. 그런 기존 언론계의 권위와 질서를 또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대중적으로 확 꽃을 피우기에는 뭔가 빗장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때는 오히려 그런 뭐 하여튼 우리가 보통 평소에 안 쓰는 낯뜨거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용어들이 오히려 대중의 접근성을 이제 막았던 것 같은데 낙곰수가 하면서 아니 딴지일보는 폭발을 못했는데 왜 낙곰수가 폭발을 했지 하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신자파가 확 퍼진 거예요. 신자파가. 그리고 문화가. 이런 거예요. 낙곰수 기자들은 그냥 평범한 기자들이 기사를 썼는데 낙곰수는 그 딴지일보는 근데 낙곰수는 국회의원에 뜬 사람이 감히 바닥으로 내려온 거야. 제 역할이 결정적이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있고 제가 볼 땐 5년간 문화혁명이 일어났었던 거죠. 5년간 노무현이 대통령 맞아요. 하면서 욕도 먹어가면서 탈권위주의 문화를 확산시킨 게 탈권위주의 문화를 확산시켰고 네. 그리고 2007년도에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다시 4년 동안의 반동의 세대를 보면서 더 폭발을 한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나 그 갈증이 나 있었던 데서. 그럴 때 다시 노무현이 뿌려놨던 문화가 바로 이런 신자파고 탈권위주의고 평등과 소통의 문화고 참여의 문화다라고 하는 것을 약간 문화적 형태로 낙곰수가 보여주니까 그렇죠. 폭발을 한 거지. 그래서 제가 노사모부터 낙곰수까지 이런 책을 쓰다가 아직도 다 못 쓰고 있는데. 아니 근데 교수님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때 낙곰수를 제일 많이 비판했던 문화평론가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쪽에 진보 진영에 누구예요? 진중권과 허지웅이에요. 왜요? 허지웅은 이제 완전 딴따라로 갔고 진중권 교수가 이거를 뭐라고 그때 비판했나? 나 감옥에 있을 때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갖고 낙곰수를 엄청 씹었어요. 정확히 어떤 점에 대해서? 그 기억 안 남니까 이 사람 자꾸 물어보고 있어. 그래요? 그런데 저는 기억하는데 저한테 진중권 교수가 뭐라고 공격을 했냐면은 근데 진중권 교수는 남을 비하하는 공격을 해요. 저한테. 그리고 심지어 저는 박사잖아요. 자기는 석사지만. 근데 저더러 멍청하다고 공격을 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엘리트즘에 쩔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남을 그렇게 비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위주의 문화여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 그 사람이 약간의 그 낙곰수 정확한 뭐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우상주의 막 이런 거로 비판했는데 저한테도 비판한 게 제가 이제 낙곰수를 굉장히 그때 막 트윗에 많이 호응하고 광고하고 뭐 김어준을 지지하고 이랬을 때 이제 그 저한테 교수가 낙곰수 같은 거나 좋아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교수가 이거 뭐냐면 권위 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권위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진중권 교수의 장점은 뭐냐면 이분도 진짜 자기는 양심 결벽인 척 하지만 진보 진영의 많은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재단하고 예단하고 함으로써 특히 이제 광노현 교육감 같은 사람 공경에 빠뜨렸던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절대 사과 안 해요. 이 구자파들의 특징이 사과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중권의 장점은 계속 그 자기 발전을 한다. 그래서 요새는요 또 완전히 그 신자파처럼 행동해요. 이게 그분의 장점인 것 같아. 그래서 한때는 정말 그 입진보의 대표 인물이었고 구자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지만 이제 지금은 또. 근데 난 진짜 교수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진중권 싸우진 않았는데 저는 진중권 교수가 뭐라고 저를 씹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뭐라는데 내가 뭐 진중권 교수 그러면서 내가 이제 가볍게 농담하듯이 뭐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 툭 던졌는데 마치 엄청나게 진중권 교수를 비한 것처럼 하니까 진중권 교수가 또 나를 공격을 했대. 전 몰라요. 일단 글을 잘 열심히 안 읽으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저를 공격한 진중권 교수와 채널A 외부자들이라고 하는 방송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훌륭해 내가. 아닌데 진중권도 요새 보면 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그 바뀌는 과정에서 자기가 과거에 잘못했던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들어잖아요. 근데 김어준을 음모론에 빠져 있다고 얼마나 욕하고. 김어준은 원래 음모론 좋아요. 그거 정확한 비판이야. 그런데 저도 김어준이 너무 음모론에 빠지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디도스 공격은 제가 굉장히 그럴듯하다고 봤고. 디도스 공격은 또 이제 저는 50대 50으로 봐요. 진중권 비판 50 옳고, 김어준 디펜스 50대 50% 옳고.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요, 진중권 교수가 귀여워요. 정말 귀여워요. 그분이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 허지웅이 용서가 안 돼. 거긴 얘기도 하지 마세요. 재미없어, 교수님. 왜 용서가? 우리가 여기에 이거 편집해보라. 올릴 거리도 안 돼, 걔는. 저는 허지웅이 정치적인 발언을 못하도록 싹을 잘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또 나와요? 그 사회 연재 하는데? 나오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왜 저는 허지웅은 이런 정치적 발언의 기회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시민 블랙리스트에 올려야 된다. 허지웅을. 왜 그러냐. 허지웅이 대표적으로 그 일베와 친노가 똑같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베는 사실 우리나라니까 이상한 대통령이니까 이게 합법 사이트로 남아있고 처벌을 받지 않지 독일 같은 나라였으면요 벌써 혐오 발언으로 처벌받았어요. 그 우리나라도 혐오 발언을 처벌하는 혐오 발언 금지법이 지금 입법 예고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의미가 있네. 그 자신이 그냥 편집할 일이 아니네 이게. 그렇죠.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뭐 인종이나 지역이나 뭐 연령이나 성이나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걸로 인해서 비하 발언을 하면 안 되는데 일베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비하하거든요. 그리고 거의 천륜을 무시한 발언을 하는 게 일베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 같았으면 이 사이트가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도 없고 이미 폐쇄됐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발언한 사람들 다 처벌받아야 되고 법적으로 처벌받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히틀러를 옹호한다든지
또는 뭐 히틀러가 했던 일을 뭐 미화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물타기를 한다든지 이래도 다 법적으로 처벌받아요. 그런데 일베라는 거는 이거는 범법행위거든요. 우리 지금 아직 혐오 발언 처벌법이 없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명예훼손과 잘못된 정말 오죽하면 일베충이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노사모와 친노와 일베가 똑같다라고 주장하는 게 허지웅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아버지, 친정 아버지가 이런 발언을 하셨다라고 트윗에 썼는데 그 발언을 누가 쌍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항의를 한 그 트윗을 가지고 친노는 이렇게 갈등적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먼저 공격한 것도 아니고 공격을 당한 것에 대해서 방어를 한 건데 그거를 친노가 공격적이고 갈등적인 그 하나의 예로서 그걸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다. 이 사람이 먼저 나를 심한 말로 우리 아버지를 공격했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건 그래도 좀 참아도 내 아버지를 공격하는 건 못 참잖아요. 그래서 항의를 한 거다라고 했으면 자기가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일체 사과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어쨌든 트윗에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트윗계를 떠났는데 저는 이런 사람은 절대 정치적 발언을 하도록 허용하면 안 된다. 왜? 영화는 자기 전문성이 있으니까 뭐 해도 괜찮아.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정치적. 전문가가 아닌데 범죄적인 발언을 한 거거든. 친노랑 일베가 똑같다는 건. 그리고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했는데 노사모는요. 일베가 없이 탄생한 조직입니다. 신자파 조직이에요. 그리고 매우 바람직한 조직이에요. 이 자발적 결사체. 그런데 허지웅이 공격을 받은 거는 친노를 또는 강노영 교육감을 사실도 잘 모르고 부당하게 공격을 하니까 자기가 공격을 받은 거지. 가만히 있는데 공격을 친노들이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지 않고 둘이 공격하는 게 똑같으니까 적대적 공생관계다 그랬는데 새누리당과 공생관계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새누리당과 소위 말해서 구자파 이런 게 적대적 공생관계죠. 20세기 좌우 또는 새누리당과 북한 서로 없으면 안 되는 관계잖아요. 이게 적대적 공생관계인데 노사모는 일베가 없이 탄생했고 일베가 사라져도 건재할 거예요. 그렇죠. 이 노사모와 일베의 관계는 숙주와 기생충의 관계다. 적대적 공생관계랑은 완전히 다른 관계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알겠습니다. 정치적 발언을 금지해야 될 사람으로서 블랙리스트에 꼭 올리고 싶은 게 지민 허지웅입니다. 블랙리스트. 근데 저는 교수님은 올리시고요. 저는요. 그런 애송이들은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에게 정치적 발언의 기회가 가고 또 그 사람에게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사람이 그런 발언을 계속하는 거. 저는 그렇게 뿌리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마치 그 진보 진영의 한 농객처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갑니까? 쭉 결국 가면서 진보 진영의 농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이거든요. 삶의 진정한 모습인데 지금은 어떤 한 농객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평론가란 타이틀을 쓰고 연예인이 된 거예요. 그냥 엔터테이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은 대중들에게 그 정도 영향력이 있는 거지 본질적 영향력을 주지 않고 한쪽으로 틀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요새 연예인들의 영향력이 더 크잖아요. 그죠. 사실 저는 그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봐요. 아니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정치적 스피커가 가는 거는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은 이명박과 노무현이 똑같다 이러는 사람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거기에다가 그 사람을 정치적 패널로 해갖고 대선 토론을 하는 그 방송국이 정신이 나간대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그 얘기를 방송국이 정신이 나간대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제가 빨리 올 줄 몰랐는데 기본적으로 이 신자파가 오게 된 거는 경제적 풍요. 그러니까 경제적 어려움을, 그러니까 물질주의라는 건 뭐냐면 물질이 중요한 세대잖아요. 네. 이 세대는 경제적 풍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렸을 때 경제적 풍요를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잘 살아도 쥐어짜요. 경제적으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문화란 어쩔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저는 결혼할 때 양쪽 문화가 좀 비슷하지 않으면 참 갈등이 많다라고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느끼게 되는데 이게요, 먹고 사는 게 어려우면 문화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68혁명 세대들은 이 68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면 이게 프랑스 그 대학에서 여학생 기숙사에
남학생들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네. 밤 12시가 넘으면. 네. 근데 들어가 있다가 누가 걸려요. 그래서 이 학생이 징계를 받거든요. 예. 거기에서 반발하는 시위를 하면서. 정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윗세대와 이게 젊은 세대의 문화적 관점이 틀린 충돌이죠. 거지. 예. 우리가 성인인데 당신들이 뭔데 나를 징계하는 거야. 데이트 권한을. 예, 하면서 그 시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베트남 전쟁 반전 시위로 맞아. 발전이 되면서 완전히 폭력 시위로 가요. 그래서 이 68 세대가 전 세계적으로 이 68 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랑스에서 시작한 이 시위가 반전 운동으로 쫙 퍼지면서. 예, 미국으로 건너가고 뭐 독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이 대학들이 완전히 그 몸살을 앓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프랑스는 혁명 아주 폭력적이었어요. 권위주의 문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시민권이 역사적으로 1차적으로 발전해 왔다. 네. 근데 우리 사회는 2세대 진보를 향했던 그 진보 세력이 집권도 해보기 전에 진보, 보수, 진보 이렇게 집권을 하면서 이 역사가 발전해 왔는데 한 200년 동안 우리는 이제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그 구좌파 2세기 해보기 전에 그냥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신좌파가 딱 들어쓴 거지. 예, 들어왔는데 이들을 구좌파들은 어떻게 봤냐면 저 19세기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19세기 자유주의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참정권을 얻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노무현은 경제 문제에 이렇게 보수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당히 복지 많이 했고 의료보험도 그 무슨 그 민영화, 뭐 KTX 민영화라든지 이런 거 다 반대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왼쪽 깜빡이 켜고 우리는 이게 조금 설명이 안 돼요. 그 민영화에 반대한 건 이거는 분명히 공공 영역을 강화한 이거는 그렇죠. 그 구좌파랑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 노무현 대통령도 스스로 신좌파라는 걸 본인이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왜냐면 저도 노무현 정부가 자유주의 개혁 세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 돌아가시다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딱 신잡한 거예요. 그 노사모가 개인주의적이고 탈물질주의적이고 이 서구의 68 세대를 그대로 문화적으로 빼어 닮은 게 이게 딱 신잡하고. 서구에서는 신잡파 개념이 일찍이 자리를 잡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낙곰수가 똑같이 욕을 하고 그러는데 떴잖아요. 낙곰수는 탈권위주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딴지일보도 그게 상징인데 딴지일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는 이 은근히 그 딴지일보 내부에 권위가 있어요. 그런 기존 언론계의 권위와 질서를 또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대중적으로 확 꽃을 피우기에는 뭔가 빗장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때는 오히려 그런 뭐 하여튼 우리가 보통 평소에 안 쓰는 낯뜨거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용어들이 오히려 대중의 접근성을 이제 막았던 것 같은데 낙곰수가 하면서 아니 딴지일보는 폭발을 못했는데 왜 낙곰수가 폭발을 했지 하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신좌파가 확 퍼진 거예요. 신좌파가. 그리고 이런 거예요. 낙곰수 기자들은 그냥 평범한 기자들이 기사를 썼는데 낙곰수는 그 딴지일보는 근데 낙곰수는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감히 바닥으로 내려온 거야. 제 역할이 결정적이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있고 제가 볼 땐 5년간 문화혁명이 일어났었던 5년간 거죠. 노무현이 대통령 하면서 욕도 먹어가면서 탈권위주의 문화를 확산시킨 게 탈권위주의 문화를 확산시켰고 네. 그리고 2007년도에 와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다시 4년 동안의 반동의 세대를 보면서 더 폭발을 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그 갈증이 있었던 데서. 그럴 때 다시 노무현이 뿌려놨던 문화가 바로 이런 신잡하고 탈권위주의고 평등과 소통 이런 것이 왕성한 상태에서 꼽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왜냐면은 신잡파의 핵심이 뭐냐면요. 권위주의 싫어, 꼰대지 싫어 이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수평이야 우리는. 수평적 관계, 대등한 대화 관계.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주창했던 거 아니에요. 그 검사와의 대화니까 이 들이 그냥.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권위주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잖아요. 이런 문화를 가진 집단은 밟아줘야 돼.
그런데 이 또 신자파가 누구에게나 평등하잖아요. 그렇죠. 평등하게 소통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약간 권위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노무현이 저게 대통령이 채신머리 떨어지게 저게 뭐냐라고 욕했으면 자기는 권위주의 문화고 노무현 대통령 너무 멋있다. 어떻게 검사랑 저렇게 맞짱을 뜨실 수가 있지? 하면 이게 신자파인 거예요. 저도 신자파네요. 그러면. 저도 신자파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세기는 좌던 우던 문화적으로는 권위주의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21세기 들어와서는 구자파는 권위, 신자파는 소통과 평등. 탈권위. 탈권위.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사실은 2002년 대선 때에도 딴지일보를 제가 열심히 봤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불만이었어요. 뭐가 불만이었냐면 딴지일보 기사가 진짜 분석적이고 진짜 리치하고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 정말 그 이상한 그 용어들, 쌍욕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그 가치를 폄훼당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권위주의 문화였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런 그 욕설 뭐 이런 문화 때문에 이 주옥 같은 기사들이 빛을 못 보는구나 그랬는데 버스 불태우고 그 사람들은요. 네. 아니 근데 우리 이번에 그 촛불 때 프랑스 사람들이 왔고 내가 전국구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그 프랑스 가수 지망생이 왔거든요. 한류에 빠져있는 걔가 한 4차 5차 촛불 집회 때 저를 만났는데요. 이제 다른 친구 또 가수 지망생하고 이제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사람들이래.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말 자체 이미 스트라이크는 뭘 때리고 기존 질서를 부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 나라에선 일단 100명, 200명만 와도 스트라이크는 부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데모할 때 무조건 부셔야 되고 기본 폭력성을 담보하는 거고 그걸 막는 쪽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깊은 관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저 많은 100만이 모여갖고 안 때려 부시냐.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휴지 줍는 거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면에서 그 선진국들을 앞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21세기에 그러니까요.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서구를 뒤따라간다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신자파가 벌써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죠.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지금 트럼프 당선된 걸 보면 딱 우리 10년 당선 분위기가 비슷해요. 그럼 똑같아요. 2007년 네, 그러니까 내가 가서 BBQ로 한번 싸워주고 와야 될 판이야. 그러니까 노무현의 이제 식상해가지고 이명박을 받아들였듯이 오바마의 식상한 국민들이 이제 트럼프를 받아들인 것처럼. 근데 이제 이 시위도 보면 우리가 서구를 앞서 나가잖아요. 앞서 나갔죠.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앞섰죠. 이게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21세기 문화가 그냥 훅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자파의 핵심적 그 근거 토양이 제가 보니까 신자파가 서로 간의 소통이나 이런